당신은 혹시 1905년 5월 28일 스시마 해협에서 벌어진 그 역사적인 순간을 알고 계신가요? 러시아 함대가 완전히 괴멸되고 일본이 세계 열강의 반열에 오른 바로 그날 말입니다. 믿기 힘들지만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바퀴 달린 운송수단조차 없던 봉건 국가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이제 이 경이로운 변혁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867년 가을 일본 전역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종이 부적들이 눈송이처럼 떨어지더니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죠. 남자들은 여자 옷을 입고 여자들은 남자 차림을 하며 온 마을이 술에 취한 것처럼 흥청망청 놀아댔어요. 에이 자나이카 마이너스 도대체 뭐가 어때서 이것이 그들이 부르짖던 구호였습니다. 이런 광기 어린 축제 뒤에는 깊은 절망이 숨어 있었어요. 1854년 페리 제독의 개항 요구 이후 일본은 급격한 사회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거든요. 외국과의 무역이 시작되면서 쌀값은 폭등했고 생사 같은 수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자 국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농민들은 굶주렸고 도시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으며 전국 곳곳에서 밀란이 터져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혼란 속에서도 일본인들이 완전히 절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믿었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종이 부적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1868년 1월 그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신호탄이 터졌어요. 후시미 마이누토바 전투에서 구 막부군과 신정부군이 격돌한 것이죠. 니노 1000명의 막부군이 5000명의 반정부군을 상대로 싸웠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창과 검으로 무장한 구식 군대가 게틀링 기관총과 최신 소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거든요. 더욱 극적이었던 것은 반정부군이 내건 국화 문양의 황실 깃발이었어요. 막부군 병사들은 황실을 상징하는 그 깃발을 향해 총을 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반역을 의미했으니까요. 결국 막부군은 스스로 무너졌고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미국 군함을 타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구세력의 저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지카타 도시조를 비롯한 막부의 잔당들은 홋카이도 하코다테까지 후퇴하여 최후의 저항을 계속했죠. 1869년 6월 별 모양의 서구식 요새 고료카쿠에서 벌어진 마지막 전투는 그야말로 상징적이었어요. 200년 만에 처음 벌어진 전쟁에서 고대의 검과 현대의 대포가 맞붙었던 것입니다. 히지카타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시를 남겼어요. 비록 내 몸은 에조 땅에서 썩을지라도 내 영혼은 동쪽에 있는 나의 주군을 지키리라. 그는 말에 올라타 부하들과 함께 마지막 돌격을 감행했고 그렇게 구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메이지 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산적했어요.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 일본은 관세 자주권을 잃었고 치외법권까지 인정해야 했거든요. 이는 사실상 반식민지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근대적 산업 기반이 전무했다는 점이었어요. 철도도 전신도 근대적 군대도 없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메이지 정부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식을 구하여 환기를 떨치자 1871년 이와쿠라 도모미를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사절단이 서구 시찰에 나섰어요. 이 사절단에는 정부 고관 46명을 비롯해 유학생 60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겨우 6세의 어린 소녀도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여성 교육의 선구자가 된 쓰다 우메였죠. 사절단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5만 명의 군중이 몰려들어 환영했어요. 한 목사는 환영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고대 이야기의 재현 같습니다. 고대 문명의 후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일본 사절단의 눈에 비친 서구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어요. 그들은 세심하게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관습은 정반대입니다. 서양인들은 사교 활동을 즐기지만 동양인들은 이를 피하려 합니다. 서양인들은 실용적 과학을 중시하지만 동양인들은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1872년 12월 미래의 일본 초대 총리가 될 이토 히로부미는 윈저성에서 빅토리아 여왕을 아련했어요. 작고 뚱뚱한 모습의 여왕은 검은 모피로 장식된 가운을 입고 소박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토는 서양식 모닝드레스를 입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군중 복식을 입었던 그가 말이죠. 여왕은 일본이 기독교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조약 개정 요청은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그럼에도 사절단은 귀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근대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말이에요. 근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철도, 전신, 공립학교, 은행, 증권거래소, 병원, 우편제도, 하수시설, 도서관,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군대와 헌법이 필요했어요. 후쿠자와 유키치이치 같은 계몽사상가는 탈라 입구를 주장했습니다. 아시아를 떠나 유럽에 합류하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미 일본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상인 토마스 글로버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가사키에서 무기 밀매업을 하며 사츠마번과 조슈번의 비밀 동맹을 중재했어요. 수백 년간 원수지간이었던 두 번이 손을 잡은 것은 오직 막부를 타도하려는 공통된 목표 때문이었죠. 글로버는 반막부 세력에게 최신 소총과 군함을 공급했고 메이지 유신 후에는 새 정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어요. 그는 일본 최초의 조폐국 건설을 도왔고 미쓰비시 그룹의 성장에도 기여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인들이 맥주를 마실 수 있도록 파산 직전에 양조장을 인수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기린 맥주였죠. 하지만 일본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1200년간 채식주의 국가였던 일본에서 육식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1872년 1월 메이지 천황이 직접 쇠고기를 드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온타케 산의 승려 10명이 이에 항의하며 황궁으로 몰려갔지만 근위병들의 총격으로 4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후쿠자와 유키치는 육식을 적극 장려했어요. 육식을 싫어하는 것은 인체의 원리를 모르는 무지한 맹목에서 비롯된 허황된 주장입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컸지만 점차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쇠고기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요. 왜 우리 일본인들이 이런 깨끗한 음식을 이전에 먹지 못했을까요? 19세기 후반 일본은 말 그대로 하루가 다르게 변했어요. 고기를 먹지 않던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고 바퀴 달린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전통적인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 머리를 했습니다. 여성들은 이를 검게 칠하는 관습을 버렸고 한자와 함께 서양 언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변화는 종교 분야였어요. 일부 일본인들이 전통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죠. 또한 남성 간의 동성애가 금지되고 여성의 황위 계승권도 중단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어지러운 속도로 전국을 휩쓸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대는 군사력이었습니다. 1872년 징병제가 도입되면서 일본은 근대적 군대 건설에 나섰어요. 1885년 독일 참모총장 헬무트 폰 무케의 추천으로 야콥 메클이 일본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고위 장교 60명을 교실로 불러 모아 1년간 군사학을 가르쳤어요. 메클의 교육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독일식 지휘체계, 보급 시스템, 통신망, 의무부대까지 모든 것을 독일 모델에 따라 개편했거든요. 심지어 군복까지도 독일식으로 바뀌었어요. 메클은 지도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반도는 일본을 겨누고 있는 칼과 같습니다. 만약 적국의 손에 넘어간다면 일본은 위험해질 것입니다. 해군 건설도 마찬가지였어요. 1878년 영국에서 건조된 최초의 근대식 군함 3척이 영국 선원들에 의해 요코하마로 회항되었습니다. 하지만 20년 후에는 일본이 영국 조선소에서 영국 해군용보다 더 우수한 함선을 건조하게 되었어요. 이런 급격한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884년 지바현에서 다시로 이스케라는 인물이 수천 명의 농민을 이끌고 봉기를 일으켰어요. 그들은 자유와 인민의 권리라는 새로운 이념에 감화되어 부채 탕감과 세금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군의 진압으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다시로도 1885년 교수형에 처해졌죠. 농민들의 고통은 이해할 만했어요. 전통적으로 현물로 세금을 냈던 그들이 갑자기 현금으로 토지세를 내야 했거든요. 대부분의 농민들은 돈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징병제까지 실시되어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야 했어요. 소문에 따르면 젊은이들의 피가 외국인들에게 팔린다는 괴담까지 돌았습니다. 사무라이 계층의 저항은 더욱 격렬했어요. 1877년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끄는 2만 옌명의 사무라이가 마지막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8개월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사이고와 그의 추종자들은 모두 죽음을 맞았어요. 농민 출신 징집병들이 전통의 무사들을 물리친 것이죠. 이로써 구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사회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무작정 서구를 따라하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일본 정신, 서양 학문이라는 표 아래 선별적 수용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을 방문한 서구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영국의 여성 탐험가 이사벨라 버드는 1878년 일본 여행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관에서 파란 유니폼을 입은 관리들이 우리를 맞았는데 뉴욕의 무례하고 탐욕스러운 관리들과는 정반대로 매우 예의 바르고 친절했습니다. 서구인들에게 일본은 신비롭고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특히 일본의 목욕 문화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서구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에서는 모든 집에 욕조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영국 왕실까지도 일본 문신에 매료되었어요. 미래의 조지 5세는 1881년 일본에서 문신을 새겼고 웨일스 왕자 에드워드는 1922년 일본에서 문신을 할 수 없어서 가장 실망스럽다고 썼습니다. 1860년대부터 일본 미술품이 서구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반 고흐, 모네, 마티스, 르누아르, 피카소 등이 일본 미술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기모노는 파티 드레스와 실내복으로 널리 착용되었고 일본식 남학신은 서구 여성들의 하이힐에 영감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화 교류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급증하는 인구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일본인들이 해외로 이주해야 했거든요. 그 중에는 매춘업에 팔려간 여성들도 있었어요. 마치에 오타나라는 21세 여성은 호주 사막의 매춘굴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시도했지만 총격을 당해 죽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조차 해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매춘부가 해외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정도였어요. 1889년 2월 12일 일본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메이지 헌법이 발표된 것이죠. 교육부 장관 모리 아리노리는 이날을 맞아 감회에 젖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 영국과 유럽에서 공부했고 일본 최초의 주미대사가 되었으며 심지어 뉴욕의 유토피아 공동체에서 농사일을 하며 체력을 단련하기도 했습니다. 모리는 교육을 통한 국민 개조에 온 힘을 쏟았어요. 모든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강하고 글을 읽을 줄 알며 황제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헌법 발표일 아침 그는 한 청년의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격자가 남긴 쪽지에는 2세 신사와 황제를 모욕한 것에 대한 처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외국인에 대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1891년 5월 러시아 황태자 니콜라이가 오츠에서 일본 경찰관의 칼에 머리를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메이지 천황은 러시아가 전쟁을 선포할까봐 두려워하며 직접 교토로 달려가 황태자를 간병했습니다. 다행히 러시아는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고 일본 사법부는 정부의 사형 요구에도 불구하고 범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1886년 영국 상선 노먼터노 침몰 사건은 일본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럽인 선원들은 구명보트를 독점하고 일본인 승객 25명을 버려두고 도망쳤거든요. 일본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이 사건으로 반해세 감정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인종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자비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당신들은 그저 서서 지켜보았다. 당신들은 우리를 그곳에 남겨두고 죽게 했다. 이런 노래가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일본 정부는 이런 민족주의적 감정을 해외 팽창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1894-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일본은 대만을 획득하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어요. 하지만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삼국 간섭으로 랴오둥 반도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는 일본인들에게 큰 굴욕이었어요. 1902년 영일동맹이 체결되면서 일본은 마침내 서구, 열강과 대등한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1897년 런던에서 열린 빅토리아 여왕의 다이아몬드 주빌리에 참석하며 감회에 젖었어요. 이와쿠라 사절단의 겸손한 통역관에서 인류 국가의 지도자가 된 자신의 여정이 곧 일본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비스마르크는 이토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일본 같은 소국은 국제법이나 외교협정이 아닌 자체 노력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 말대로 일본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독립을 유지했어요. 독일식으로 훈련된 육군은 청일전쟁에서 중국을 물리쳤고 영국식으로 건설된 해군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일본의 영토도 확장되었어요. 북쪽으로는 홋카이도와 쿠릴 열도, 남쪽으로는 류큐 왕국과 대만까지 선거도 정기적으로 치러졌고 정당 정치와 시민사회도 발달했습니다. 이토는 이제 타라 입구가 아닌 새로운 아시아의 창조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농촌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토지세 부담과 징병제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었고 자유민권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어요. 다시로 이스케 같은 농민 지도자들은 목숨을 걸고 저항했지만 결국 정부의 무력 진압에 굴복해야 했습니다. 점차 상황이 안정되면서 농촌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학교와 우체국, 경찰서가 생겼고 가끔씩 외국인 교사나 기술자도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옷을 입고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쓴 사람들이 신기하게만 보였지만 점차 젊은이들도 서양식 복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은 1869년 하코다테 공격에 참여했던 21세의 청년에서 이제 일본 해군의 최고 지휘관이 되어 있었어요. 1905년 5월 27일, 28일 쓰시마 해협에서 벌어진 해전은 그야말로 역사적이었습니다. 도고는 넬슨의 고전적 전술인 티자 전법을 사용하여 러시아 함대를 완전히 경멸했어요. 러시아는 거의 전 함대를 잃었지만 일본은 어뢰정 3척만 잃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도고는 부상당한 러시아 제독 로제스트벤스키를 병문안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패배는 군인의 공통된 운명이며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쓰시마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승리로 일본은 명실상부한 세계 열강의 반열에 올랐어요. 불과 50년 전 검은 배들 앞에서 떨고 있던 봉건 국가가 이제 러시아 제국을 물리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쓰시마 대승 이후 일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어요. 서구 열강들은 이제 황화론을 들고 나오며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기이하고 이국적인 나라가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와 기독교 문명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일본인들은 이런 차별을 예민하게 느꼈지만 웃으며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정한 평등을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말이에요. 이런 사고방식과 인정에 대한 갈망은 앞으로 다가올 세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1897년 런던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영국 사회의 거물들 앞에서 연설했어요. 그의 여정은 곧 일본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의 겸손한 통역관에서 인류 국가의 지도자까지 그 놀라운 변화는 일본 전체의 변화를 상징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승리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철도 승객들이 객차에 오르기 전에 신발을 벗었던 것을 생각하면 우스웠지만 이제 일본 소유의 철도가 해외까지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1882년까지 4,000개의 우체국과 3,000마일의 전신망이 가장 외진 지역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산업 기반도 탄탄해졌어요. 특히 실크 수출은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런던의 상류층들이 입고 있던 고급 비단은 대부분 일본산이었어요. 비스마르크의 충고대로 일본은 자체 노력으로 독립을 지켜냈던 것이죠. 독일식으로 훈련된 육군은 청일 전쟁에서 중국을 놀라게 했고 영국의 지도로 창설된 해군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영토도 확장되어 북쪽의 홋카이도와 쿠릴 열도, 남쪽의 류큐 왕국과 대만까지 일본의 영향 아래 들어왔어요. 엄격하게 통제되긴 했지만 선거도 정기적으로 치러졌고 정당 정치와 시민사회도 발달했습니다. 이토는 이제 타라입구보다는 새로운 아시아의 창조를 꿈꾸고 있었어요. 일본의 근대성은 서구와는 다른 독특한 아시아적 근대성이었고 그것이 퍼져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902년 영일 동맹 체결로 일본은 마침내 세계 무대의 주역이 되었어요. 모리 아리노리가 예언했던 인류 국가의 지위에 도달한 것이죠. 그리고 3년 후 쓰시마의 푸른 바다에서 러시아 전함들이 파도 아래로 사라져갔습니다. 젖은 금발머리의 러시아 선원들이 물 위에서 허우적거렸지만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오래 버틸 수는 없었어요. 도고의 기암 미카사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승리는 확실했습니다. 도고는 1869년 하코다테에서 막부의 마지막 저항을 지켜봤던 21세 청년이었어요. 이제 그는 일본을 세계 최강국 반열에 올려놓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승리 후 도고는 구명 보트를 출동시켜 러시아 선원들을 구조했어요. 갑판에는 담요를 두른 어린 러시아 소년들이 웅크리고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승리에도 관대함을 보여주었어요. 러시아 전쟁에서의 승리로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사회문화적, 정치적 변혁 중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일본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50년 전 지평선 위로 연기를 내뿜는 거대한 검은 배들 앞에서 그 놀라운 여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